이재명 대표가 어디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윤 정부와 검찰이 합법을 가정한 연성 친위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일 가장 이 친절하고도 가장 멋진 해설을 들려주실 해설위원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 말이 됩니까?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좀 공부 좀 하셔야죠. 공부 좀 해. 왜냐하면 예. 우리 연성 독재라는 표현은 이제 토크빌이 예, 그러니까요. 190년 전에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소개해 주셨어요. 그 연성 독재라는 거는 이제 다수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힘을 폭정에 이를 정도로 예. 막 다스릴 때 쓰는 것이 연성 독재.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던 예. 용어니까 그건 뭐 보편했다는 용어지만 나는 무슨 아니 어떻게 집권 세력이 구태 아니 그게 발생이 생각을 구태타라는 게 뭐죠? 기존에 있는 권력을 여하튼 간에 붕괴시키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 뭐를 구태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친위 쿠데타라고 일단 뭐 말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 정권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뭐 왕당파들이 이를테면 뭐 하는 게 친위 쿠데타라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예. 걸 느꼈냐면 야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이라 생각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 나에 대한 쿠데타다. 나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라는 게 이 용어가 갖고 있는 말하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연설, 지도자의 메시지, 지도자의 발언이라는 거는 누가 말대로 아주 굉장히 국민들에게 그 한마디에 들으면서 울컥하면서 예. 그거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그 말 한마디로 사실 그 위기를 그냥 타고 넘어갔잖아요. 예.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예. 그런데 이 단어는 전혀 일단은 이건 그래서 해독기를 갖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단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 해독에 가장 지금 최적화된 일단 저는 제가 볼 때 잠깐 대통령이야. 이거는 본인이 굳이 시간에 자기를 지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뭐 자기는 다 대통령 된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나한테 쿠데타를 하고 있어. 떨어뜨려. 난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야, 참 놀랍다. 진짜 놀랍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우리가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용산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어딘만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왜 검찰에서 나를 수사하고 재판에 걸어서 나의 밥길을 막어? 이거는 쿠데타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그런 거군요. 놀라운 그 숨겨진 은연중에 그러니까 본인의 속마음을 들킨 거네요. 들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학자인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규정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걱정하셨던 그거랑도 지금 맥이 닿는데 저는 정말 제가 여기서도 한번 그 말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계엄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으로서 좀 불쾌하다는 말씀을 아마 교수님께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 얘기를 계속 딱 걸고 있어요. 걸고 저 우크라이나 아까 걱정하셨던 그 관련해서 물론 한교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군을 일도 그러니까요.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협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쪽을 좀 폭격하게 한 다음에 그걸 심리전에 이용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읽혔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부적절한 문자인데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 그냥 여러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김민석 소최고원이 또 뭐 형법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전쟁 사주다 이러면서 또 이게 이렇게 해서 계엄을 만들려고 한다. 또 계엄을 걸고 들어가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중독이죠. 계엄 중독이죠. 중독이다. 계엄 중독. 탄핵 중독, 계엄 중독 아니에요? 탄핵 중독, 계엄 중독이다. 이성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뭔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거를 통해서 뭐 변화하고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여튼 계엄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서 그 상황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좌파 프레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집중하라는 거죠. 무조건 네, 집중해라. 예. 반복하고 집중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지금 계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봐요. 그 초반에 그렇게 이 의석구도에선 계엄을 가지고 정부가 무슨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설명이 반론이 붙었지만 계속 또 계엄 그래도 또 계엄 하면 이제 국민들이 뭐가 있나 보다. 계엄이 그렇습니다. 정말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이 생각한다는 다목적 거죠. 카드예요. 첫 다목적 번째 카드다. 카드는 뭐냐면 우리 김민석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목적 카드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본인이 뭔가 자신의 상징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내가 선도했고 내가 이 부분을 끌고 갔고 그 김민석 하면은 이게 딱 그걸 연상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죠. 본인의 일종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그건 나쁜 브랜드로 나쁜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불구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재명에 대한 충성이죠. 내가 이렇게 저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열심히 내가 그 나름대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고 그거의 고리를 탄핵하는 거는 이쪽 계엄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 계엄이란 걸 계속 내가 전파해서 우리 대표님을 결사옹위했다.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희석화시킨다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 이제 좀 씁쓸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김민석 의원 하면은 예. 386 운동권에 그래도 한때 스타였죠. 스타였잖아요. 예, 예. 그 뭐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새천년민당 만들었을 때 예. 그때 이제 386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 가장 뭐 송영길 뭐 예서 우상호 김민석 이 3인방이 결국은 386 운동권 세력을 대표하는 주였는데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타락으로 보시는군요. 아니 타락. 그런 거죠. 예. 정치적으로 타락한 거죠. 예. 1차적인 거는 이제 뭐 지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렇죠. 정몽준 예, 후보 쪽으로 갈아타면서 뭐 갈아타면서 철새 굉장히 얘기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0년의 넘는 세월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철저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너무 이제 10년 동안의 생활이 예. 굉장히 나름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저렇게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그 풍찬 노숙하고 와신 상담하던 시절이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뭐 힘들었나 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정말 예. 일관성 있게 자기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 분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장기표와 김민석을 비교해 비교를 보라고 해보십시오.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하나는 재야를 대표했었던 분이셨고 하나는 운동권을 대표했었던 예.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빠지는 달았겠죠. 삼선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삶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자기가 성찰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 가면은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이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정청래 좀 문제 그 논란의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네네네. 의원이 뭐 개정안을 낸 거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법에 관련됐을 때는 감청 등 통신지하 감청할 수 있다. 네. 아주 간단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감청이 안 되는데 아니 성폭력 범죄까지는 뭐 워낙 지금 심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혐의마다도 이제 감청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헌법 다시 한번 읽어보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헌법을 왜 기본으로 헌법의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 11조서부터 39조까지가 예. 기본에 관련된 권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특히 이제 그 사고 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막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자신에 대한 그 방어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방탄이고 그런 거죠. 방탄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방탄으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저렇게 나름대로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명예훼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있었었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저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다 100% 자신의 세력에 의한 방탄용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방탄 중독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탄핵 중독, 뭐 방탄, 탄핵, 계엄 중독. 계엄 중독.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예. 한번 빠지니까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예. 예? 야, 아까 저는 이 대담하면서도 가슴이 좀 섬찟했던 게 아니 교수님께서도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 많은 소위 이제 보수 우파나 양식 있는 중도 세력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숨죽여서 11월 15일 시험을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끝나고 나면 뭐 1심인데 뭐 또 그런 식으로 또 호도하겠죠. 그 더 나가서 예. 지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탄핵을 하겠다고 앞에서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정말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조국 대표의 법대 동기가 지금 대법관 중에 있고 하니 너무 더울 때 감옥 가는 거 좀 피하게 해주려고 가을에 해준다면 아니까 그건 일각의 관측이에요. 저도 사실 확인은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근데 이제는 가을도 다 되고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리적으로 그 조국 대표 징역 2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파기환송을 하든지 지금 파기환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끌어주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한 유튜브를 보니까 예. 그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유가 지금까지 대법원에 이제 쭉 계류된 것 중에서 앞부분을 다 이제 소화를 했대요. 예. 이제 지금 딱 시작이 이제 그 조국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바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 판결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11월에 중차대한 판결이 여러 개가 많은 게 지금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뭐 특정한 그 세력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비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뭐 품격이는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막말과 고성과 그리고 막 그 폭언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 얼마 전에 그 보셨어요? 그 김태주 네, 그러니까. 방통위 예. 그 부위원장 직무대행하고 김우영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그 은평에서 욕설이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마 그러고 여기서 임마 그러니까 뭐 이자가 이게 XX 뭐 거의 뭐 강아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법관 출신 주제 음. 저는 그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언론에서 부각이 됐을 줄 알고 전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각은 안 됐는데 아니 법관 출신 주제라는 거는 일단 그 법관이라는 직역에 대한 엄청난 모독 그럼요.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어디 가서 있는데 누가 막 이 XX 막 욕을 하면서 뭐 교수 출신 주제 그러면 일단 교수님 기분 나쁘실 뿐 아니라 다른 교수라는 직함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전체에 나쁘잖아요. 대한 기분 나쁘죠.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법관들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보자. 뭐 이런 부자. 좀 팔고 이재명 대표가 그 김 의원은 따로 불러다가 당신 왜 이렇게 눈치가 그러니까, 없어? 나 그렇지. 지금 이제 저 선거를 선거가 지금 앞두는데 이제 한 이제 3주도 안 남았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한 번 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바로 어딜 사과하긴 감히 했어요. 우리 법관을 네가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더구나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독립에 대한 그럼요. 예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야, 참 우리 국회의원들 자격 심사 한번 해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자격 심사라든지 하긴 이번 헌법이 그때 너무 행정부에 대한 견제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입법부가 이렇게까지 폭주하고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프랑스 생각했던 것 헌법은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